우리 시댁은 너무 구식이에요. 명절엔 전도 직접 부쳐야 하고요. 숨 쉬는 것도 답답해요. 어머님은 아직도 절약하시고요. 친정 식구들 앞에서 내 험담이 그렇게 쉽게 오갔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버스 창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평생 쏟은 정성이 저 아이에겐 부담이었구나. 그날 마음이 처음으로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과천에서만 40년 넘게 살아온 올해 68된 유정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고요. 남편은 벌써 세상 떠난 지 10년이 넘었고 그 후로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림하고 참 많이 참고 살아왔습니다. 아들 준호는 그래도 사람 하나는 잘 봤다 싶었지요. 며느리 소희를 처음 봤을 땐 웃는 낯의 말도 예쁘게 해서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뭔가 마음이 닿지 않는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명절도, 제사도, 생신도 뭐든 몸이 안 좋아요. 회사 일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요즘 며느리들 바쁘니까 피곤할 수도 있지. 그렇게 넘겼는데 10년이 다 되도록 시댁은 그냥 안 가도 되는 곳인 줄 알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새 얼굴 한번 보기가 그렇게 힘든 사람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엔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지우가 영어에 흥미가 많아서요. 혹시 어학연수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문자를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손주들이 눈에 밟혀서 제가 아껴놨던 적금 하나를 깼지요.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캠프다, 학원비다, 학교 체험이다 요구가 끊이질 않아요. 그 와중에 제 뒤에서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말하고 다녔는지를 듣게 됐습니다. 며칠 전 오래 알고 지내던 미영이가 그러더라고요. 딸이 내 며느리 소희랑 같은 직장에 다니는데 뭔 얘기를 들었나 봐요. 미영이가 조심스레 말 꺼내는데 목소리가 낮아지더라고요. 야, 정자야, 나 진짜 어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알아? 나 지금도 열이 받아서 미칠 지경이야. 제가 놀라서 왜, 무슨 일인데? 하니까 미영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 며느리 소희 말이야. 우리 혜진이랑 같은 부서잖아. 그 소희가 회사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시어머니 험담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야. 그게 그냥 흉보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대놓고 깎아내리는 말투였대. 그 순간 귀가 확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미영이 말은 멈추질 않았어요. 우리 시댁은 너무 아끼는 게 티가 나서 숨 막혀요. 냄비도 다른 거 계속 쓰고 접시는 거의 골동품이에요. 거긴 그냥 있어도 없는 척 사는 집이에요. 저는 솔직히 시댁은 평생 안 가고 싶어요. 거긴 나랑 안 맞아요. 이딴 식으로 말했대. 그리고 말끝마다 시어머니는 말귀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대화가 안 돼요. 솔직히 애들도 시댁 가면 불편해하고 정이 안 가요. 그냥 조용히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다더라. 말끝에 미영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야, 그 얘기 듣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네가 어떻게 손주들한테 해주는 걸 내가 뻔히 봤는데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냐? 사람이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뒷골이 서늘하고 심장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숨이 아니라 그날은 정말 눈물이 먼저 나더라고요. 가슴이 꽉 막히고 손이 떨리고 다리가 저릿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이었나. 그동안 내가 손주들 챙기려고 쓴 돈이 얼만데 그걸 저렇게 뒤에서 흉보고 다닌 걸까. 그날 밤 제가 혼잣말로 이랬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해줄게. 평생 안 와도 돼.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탁 끊어졌어요. 그리고 저도 제 나름대로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혹시 모르지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라도 닿을 수 있을지요. 저는 원래는 서울 마포 쪽이 친정인데 남편 직장 따라 이사 온 게 과천이었죠. 처음엔 생소했지만 이젠 이 동네 공기 냄새만 맡아도 정이 가요. 저희 남편은 현장 쪽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젊을 땐 토목일 하다 중년엔 중견 건설회사 소장 자리까지 올랐고요.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귀가하던 그 사람, 말은 적었지만
손에 굳은 살 박이도록 일해서 저희 가족 참 어렵지 않게 살게 해줬죠. 특별히 흥청망청 쓰는 건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꼭 챙겨야 할 때엔 아낌없이 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퇴직하고 몇 년 있다가 지병이 악화돼 떠났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아들, 하나뿐인 외아들, 그놈 뒷바라지 하느라 제 인생은 늘 뒷전이었어요. 학원비가 모자라다 하면 알바도 뛰었고 첫 직장 들어간 날은 제가 대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울기도 했어요. 이제 내 손을 떠나는구나 싶은 서운함에 그 사람 보내고 나서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엄마, 이제는 본인 인생 좀 사세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냐고요. 그 뒤로 저는 참 조심하며 살았어요. 그 아들이 결혼한다고 며느리를 데려왔을 땐 진심으로 잘해주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지내야지 하며 시장에서 천 골라다가 직접 앞치마도 해줬고요. 처음엔 소희도 고마워하더라고요. 명절 땐 설거지하겠다고 팔 걷고 나서기도 했고 애들 생기고 나선 어머니 없었으면 힘들 뻔했어요 하며 제 손 잡고 고맙다며 인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1, 2년 지나면서 슬슬 바뀌더니 이젠 뭐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어요. 명절엔 몸이 안 좋아요. 가족 모임엔 직장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해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더라고요. 이유는 달라도 결론은 안 온다였죠. 10년 가까이 됐는데 시댁 문턱을 안 넘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아들은 말이 없고 저는 괜히 며느리 서운할까봐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자 되묻고 그런 와중에도 손주 교육 얘기만 나오면 연락은 먼저 옵디다. 영어학원이니 어학연수니 여름 캠프 얘기니 소희는 늘 조심스레 말 꺼내지만 결국은 어머니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워 보이면 또 제 통장에서 빼서 쥐어줬어요. 손주들한테는 아낌없이 쓰고 싶었거든요. 그 아이들이라도 나한텐 편했으면 싶어서요. 그렇게 부족할 것 없이 도와줬고 모자람 없이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내 착각이었나 봅니다. 이젠 보니 저는 그냥 돈 필요한 순간에만 연결되는 고리였던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는데 10년이 넘게 걸렸다는 게 제일 서러웠습니다. 밤마다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런가 보지. 내가 참으면 집안은 편하지 않나. 그런데 그게 쌓이고 결국엔 제 마음 한가운데 금이 가기 시작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이리 정 쏟은 사람이 정작 날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 사실을 알았을 땐 진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며느리 소희가 시댁을 잘 안 찾는 건 남들 보기에도 티가 나는가 봐요. 그걸 가장 먼저 알려준 사람은 친정 큰언니였습니다. 서울 마포 쪽에서 오랜만에 점심 먹자고 부르더라고요. 밥상 앞에 앉아 있는데 언니가 수저놓고 말을 꺼내는 겁니다. 정자야, 너 요즘 며느리하고 괜찮아?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했죠. 좀 바쁘긴 해도 뭐 별일은 없어. 애들도 잘 크고 있고. 근데 그 말 끝나기가 무섭게 언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랬구나. 근데 너 몰랐으면 그냥 모르는 게 나았을 텐데. 하며 언니가 조심스레 꺼낸 얘기였습니다. 몇 달 전에 소희가 자기 친정 쪽 모임에 나갔대요. 친정 식구들끼리 식사하는 자리였다고. 거기서 소희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요즘은 시댁에 가는 게 정말 의미가 없어요. 어머니는 좀 집착이 심하세요. 아직도 옛날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요. 언니는 우연히 들은 거라고 했어요. 그날 지인 식구들 모임이 식당에서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았던 지인 딸이 그 얘기를 또렷하게 들었다고요. 소희가 말했대. 우리 시댁은 너무 옛날 스타일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절약. 명절 음식도 다 직접 해야 하고 분위기도 답답해요. 그리고 언니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나는 솔직히 그 집에선 숨 쉬는 것도 불편해요. 남편도 요즘 보면 아버님처럼 굴 때가 많아서 짜증나요.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도 없고
뭐든 절약이 먼저예요. 같이 있으면 숨이 막혀요. 점점 그 집 사람처럼 변해가는 거 보면 창피할 때도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이 덜덜 떨릴 만큼 분노가 치솟았어요. 험담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식당에서 옆 테이블까지 다 들릴 정도로 얘기했다는 게 저는 용서가 안 됐어요. 친정 식구들 앞에서 그 정도로 시댁 이야기를 퍼뜨릴 만큼 제 체면이 없었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내 딸처럼 대해줘야 한다고 믿었는데 그 아이는 벌써 오래전부터 시댁은 내 삶에서 치워야 할 귀찮은 존재로 분류해 놓고 있었던 거겠죠. 언니는 미안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자야, 듣기 싫은 얘기인 줄 아는데 그래도 너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했어. 혹시 네가 너무 모르게 헌신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 말이 위로는커녕 오히려 속이 더 뒤집혔습니다. 나는 그동안 나 혼자만 착한 시어머니 흉내내며 바보처럼 속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한참 멍하니 있었죠. 나는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그 아이는 나를 이렇게까지 불편해할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긋났나? 그날 밤, 저는 제 통장 잔고를 몇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그 아이가 말하던 절약, 아끼는 티, 촌스러움, 그게 저라는 사람이었구나 싶어서요. 그날 마음이 처음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험담을 들은 날 이후 저는 며칠 말없이 지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괜히 말했다가 또 제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입을 다물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희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무슨 눈치를 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없이 상냥한 말투였어요. 어머님, 다음 주쯤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갈게요. 제가 돼지부르기 해드릴까요? 어머님 좋아하시잖아요. 그 순간 저는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 특유의 어색한 친절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래, 오면 반갑지. 별거 없어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며칠 뒤 아들과 소희, 손주들이 집에 왔습니다. 아이들은 밝게 인사하며 안겼지만 소희는 눈도 잘 안 마주치더군요. 억지로 웃는 표정, 필요한 말만 딱딱 골라서 건네는 말투. 저만 그런 게 느껴졌을까요?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 소희는 밥을 거의 뜨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 밥을 챙기고 남편 옆에만 붙어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희야, 다음 명절엔 혹시 하루라도 같이 전도 좀 부치고 음식도 준비하고 하루 자고 갈 수는 없을까? 명절에 혼자 있으니 집안이 너무 썰렁하더라. 순간 그녀는 고개를 떨구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명절은 좀 간소하게 보내려고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굳이 기름 냄새 맡으며 하루 종일 주방에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말에 아들도 같이 웃더군요. 맞아요. 요즘은 뭐 음식 다 사서 하기도 하고 어머니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하자는 부탁이 하지 말라는 조언으로 되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식탁 정리를 혼자 하고 있는데 소희가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말하더군요. 어머님, 요즘 조금 예민하신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을 잠시 내려놨습니다. 이 아이 눈엔 내가 요즘 예민한 사람으로 보였구나. 아니야, 그냥 좀 피곤했나 봐. 그 말밖엔 못하겠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무슨 말을 해도 조심스럽게 되었습니다. 혹시 또 답답하다느니 집착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통화 중에 소희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정우야, 네가 자리 비운 사이에 소희가 내 말에 유난히 날이 서 있더라. 지난번엔 내가 아이들 입이 짧으니 음식하기가 쉽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에 바로 얼굴이 굳더니 어머님, 그런 말씀은 조금 불편해요. 애들 앞에서는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서 그래. 그러자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엄마,
그냥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희가 그런 성격이니까 그냥 둬요. 그 말이 저는 더 아팠습니다. 그냥 두라니요. 저는 그저 그 아이를 이해해 보려 했을 뿐인데 제 감정은 너무 깊이 생각하는 쪽으로 치부되어 버린 겁니다. 그날 제 마음엔 또 하나의 금이 더해졌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아들의 눈빛은 엄마가 괜히 문제 만든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말조차 삼가게 되고 기운도 없고 웃음도 줄어들었죠. 이렇게 참다 보면 괜찮아질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어느 순간부턴가 제 안에 쌓이는 감정들이 스스로를 삼켜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없어도 잘만 사는구나.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말 없이, 소리 없이 그렇게 저는 혼자서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소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전화로 할 말이었을 텐데 이제는 문자로만 안부를 전해오는 게 익숙해졌죠. 어머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요. 죄송했어요. 제가 조금 예민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앞에서는 더 신중하게 말할 걸 그랬어요. 짧은 사과였지만 저는 그 문자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말투가 딱딱한 건 여전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다. 나도 괜히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더라. 너희도 애들 키우며 고생이 많지. 그날 저녁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사진 몇 장도 함께 보내왔는데 막내가 씩 웃는 얼굴을 보고 있자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이 아이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었겠지. 내가 너무 마음을 닫고 있었나. 그 주말 준호가 혼자 들렀습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머리를 긁적이며 말하더군요. 엄마, 애들 엄마가 원래 좀 예민한 거 알면서 왜 굳이 그런 얘기를 꺼냈어? 말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굴 때가 있잖아. 나도 중간에 끼어서 진짜 힘들다니까. 그래도 내가 더 잘할게요.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괜히 신경 쓰실 일 없게 제가 더 챙길게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죠.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괜히 내가 너무 민감한 사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었거든. 짧은 대화였지만 가슴 속에 얼어붙었던 감정이 조금 녹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호는 식사도 같이 하고 장도 봐주고 평소보다 한참을 머물다 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나고 나서야 비로소 집 안이 다시 조용해졌죠. 그래,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질지도 모르지. 그날 밤 서랍 정리를 하다 우연히 통장을 꺼내 보게 됐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남았나 확인도 할 겸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다 보니 준호 앞으로 돌려둔 증여계획 정리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전부터 노후 대비하라고 하도 말해서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분리해 두고 있었거든요. 그 파일 안에 이전에 상담받은 세무사 메모가 그대로 있었는데 거기에 낯선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거 신혼집 전세자금 일부를 어머님 명의로 대출받아 마련한 건이 있음. 최근 소위 명의로 해당 자산을 정리하거나 이전하는 방식 권유받음. 향후 시어머니가 처분하거나 조정하려 할 때 분쟁 가능성 있으므로 주의 필요. 시어머니 모르게 진행할 경우 가족 간 신뢰 문제 및 갈등 우려 있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소위 명의로. 나 몰래? 이건 그때 세무사가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닌데 아니면 그 자리에서 며느리 혼자 더 상담을 받은 걸까? 저는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장을 왜 이제야 본 걸까?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게 더 있는 건 아닐까? 잠시 마음이 풀렸던 건 어쩌면 내가 잠깐 눈을 감았던 것뿐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앞에 있던 사진 속 손주의 웃는 얼굴도 순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내가 또 바보였던 걸까?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다시 원래 자리에 넣으며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엔 다시 무거운 불안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지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을 보고 반찬 몇 가지를 해두고 라디오를 틀어놓은 채 뜨개질을 하며 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그 문장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희 명의로 나 몰래. 그날 이후 준호나 소희의 연락이 와도 예전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열어도 전화를 받아도 말끝마다 의심이 섞였고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아 더 괴로웠습니다. 그 와중에 준호가 또 들렀습니다. 아이들 운동화 사이즈가 바뀌어서 매장에 들렀다며 근처까지 왔다고 했죠. 오랜만에 왔으니 좋아하는 걸 해줘야겠다 싶어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이고 얇게 썬 소고기를 간장 양념에 볶아 불고기를 한 접시 내놨습니다. 두부랑 애호박 넣은 찌개에서 퍼지는 구수한 냄새와 불고기의 달큼한 향이 주방을 가득 메우자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죠. 부드럽게 지은 밥을 퍼서 담고 김 한 장 툭툭 찢어 접시에 얹으니 모처럼 제법 정성스러운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준호와 저는 말없이 밥을 뜨며 조용히 한 끼를 나눴습니다. 그 짧은 순간만큼은 예전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준호가 무심한 듯 묻더군요. 엄마, 혹시 그 통장 정리 아직 안 하셨어요? 예전에 세무사 얘기해뒀던 거. 요즘은 그거 미리 해두는 게 훨씬 낫대. 소희가 그쪽 잘 알아보니까 같이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얘기가 왜 지금 나와? 나는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왜 네가 먼저 꺼내? 너희끼리 뭘 얼마나 알아봤는지 몰라도 내 일은 아직 내가 판단할 수 있어. 제 말에 준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금방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알지, 엄마. 그게 그냥 혹시나 해서. 요즘엔 가족끼리도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들 해서 그래. 엄마가 힘드실까봐 그런 거지. 그 순간 느꼈습니다. 저 말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며칠 후 아는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우연히 마트에서 소희를 마주쳤는데 무심코 건넨 인사에 소희가 조금 싸늘하게 반응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군요. 정자 권사님, 내가 이런 말 괜히 하는 건 아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혹시 두 분 사이에 무슨 일 있으세요? 소희 자매가 좀 예민해 보였어요. 말씀하신 게 요즘 시어머니가 자꾸 재산 얘기를 꺼내서 부담스럽다고. 그 말을 듣고 손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재산 얘기를 꺼낸 건 내가 아니었는데 오히려 그 아이들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해온 건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누구보다 아끼고 내 딸처럼 대해주고 싶었던 사람이 세상에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말하고 다닌다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햇살이 부엌까지 스며들어오는데 마음은 시커멓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보낸 문자 하나가 또 도착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통화 어려우세요? 이번에 이모들이랑 식사 모임 잡으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엔 좀 빠지려고 해요. 우리가 안 가면 모임 자체가 어려울까봐 걱정되는데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정말 이젠 나를 피하는 걸까? 아니, 아예 멀리 치워놓으려는 걸까? 갑자기 조용히 쉬고 싶다는 말이 당신이 귀찮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런 취급을 받게 된 걸까요? 그저 아이들 잘 키우고 밥 잘해주고 어느 집보다 헌신하며 산 게 죄라면 이제 나는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지. 눈물도 안 나고 말문도 막혔습니다. 조용했던 저녁, 그 모든 말들이 귓속말처럼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문자 하나에 잠이 달아났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부엌 식탁에 앉아 물 한 모금 마시며 가만히 앉아 있었죠. 식구들 다 챙기고 모임 준비까지 해가며 살았던 세월이 문득 억울해졌습니다. 다음 날 친정 언니와 여동생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있었지만 저는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전날 준호와 통화하면서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고 그런 상태로 친정 식구들 앞에 나서는 게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언니는 몇 번이나 오라고 했지만 제가 쓸쓸한 얼굴로 앉아 있을까봐 걱정돼서 거절했죠. 그 식구들 앞에 혼자 앉아 있는 상상을 하니 더 서글퍼졌습니다. 결국 집에 남아
전날 미리 해두었던 된장찌개랑 불고기를 꺼내어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리는 부엌에서 그렇게 혼자 점심을 때웠습니다. 며칠 후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아주머니 한 분이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괜찮으세요? 며느리 분하고 요즘은 장도 따로 보시나 봐요? 예전엔 두 분 같이 장 보는 모습 자주 배웠는데 요즘은 전혀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괜찮다고, 다 잘 지낸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자꾸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널 위해 뭐라도 해두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어. 그런데 네가 먼저 그런 얘기를 꺼내고 소희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니 참 마음이 무너지더라.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소희가 좀 예민한 성격인 거 알잖아. 그냥 요즘 힘들어서 예민했나 보지. 사실 엄마가 뭘 하든지 우리가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 괜히 나중에 문제될까봐 그런 거야. 그래도 그런 얘기를 밖에다 말하는 건 아니지 않니? 가족끼리 마음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은 삼가야지. 그러자 준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엄마, 솔직히 말하면 소희가 요즘 엄마 집 가는 거 부담스러워해. 갈 때마다 분위기 무겁고 뭔가 계속 신경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만든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 그 정성스러운 식탁이 그들에게는 부담이었을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말은 나오지 않고 속에서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예전 방식대로 하시니까 소희 입장에선 답답한 거지. 자꾸 아끼라고 하시고 명절 음식도 다 직접 하자고 하시고 그런 게 지금 세대에겐 좀 무거운가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참담했습니다. 나는 그저 잘해주고 싶었고 내 방식이 정이라 믿었을 뿐인데 그게 그들에겐 고리타분한 잔소리, 피하고 싶은 간섭이었던 걸까요? 그래서 소희가 밖에서 그렇게 말하고 다닌 거야? 난 숨 쉬는 것도 불편한 시댁이라고? 그게 내가 들을 소리야? 그제야 준호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누가 그런 말 했는데? 진짜야? 소희가 그런 말까지 했다고? 그 순간 내 안에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시어머니, 인정받고 싶었던 어른,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 대접받고 싶었던 내 마음은 그저 무거운 존재, 조심해야 할 사람, 거리 두고 싶은 상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통화가 끝나고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더는 눈치만 보며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며칠 후 마침 장 봐놓은 걸 들고 준호네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예고 없이 갔습니다. 문 앞에 선 순간부터 망설였지만 다시 돌아가기엔 손에 든 비닐봉지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현관 벨을 누르니 안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준호가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반갑게 손에 든 걸 내려놓으며 아이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반응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왔어? 하며 잠깐 눈 마주치고는 다시 각자 놀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소희는 거실로 나와 잠시 인사하곤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찬장에 넣을 거면 거기다 두세요. 저 지금 요리 중이라 손이 좀 바빠서요. 그 말투에 피곤함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갈비 좀 샀어. 애들 고기 좋아하잖니. 같이 구워서 먹자. 소희는 짧게 웃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점심 갈비를 구워서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서먹했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고기만 집어 먹었고 준호는 식사 중에도 휴대폰을 자꾸 들여다봤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밥상이었지만 대화 한마디 오가지 않는 그 자리는 마치 내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소희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치울게요. 거실로 가 계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말은 예의였지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언가 더 있다가는 나까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현관문 앞에 서서 신발을 신는데 준호가 조용히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대놓고 물었습니다. 넌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엄마가 이런 취급받는 거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니? 준호는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내가 뭘 어떻게 해요? 소희가 그런 얘기 들으면 더 예민해지고 집안 분위기만 더 안 좋아져요. 말하려고 해도 말 꺼내기가 무섭다고요. 그래서 넌 가만히 있어? 가족이 이래도 되는 거야? 그 순간 말보다 더 무서운 건 아들의 침묵이었습니다. 나는 끝내 대답도 듣지 못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돌아봤지만 문은 이미 닫혀 있었고 아들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서 설 자리는 이제 없구나. 그날 밤 서랍 깊은 곳에 있던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제 명의로 해뒀던 적금, 보험, 부동산 관련 서류들 다 꺼내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제 뜻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는 내 인생도 내 손으로 지킬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집을 나선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로서의 자존심을 구기고 살진 않겠다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통장, 오래전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 일부 매매 증서, 그리고 준호네 결혼할 때 도와주느라 내 명의로 대출받아 얻었던 그 신혼집 관련 계약서까지. 그래, 이건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 준호와 소희가 살고 있는 지금 그 집도 명의는 여전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땐 분명 아들이 결혼하니 내가 도와야지 하는 마음 하나로 했던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을 짓밟힌 채 돌려받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젊은 여성 변호사였는데 말투가 또박또박하고 믿음이 갔습니다. 상황을 조용히 설명하자 변호사는 한참 말을 아끼더니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어머님, 혹시 앞으로 재산을 따로 관리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지금까진 아들 부부 믿고 아무 말 안 했는데 앞으로는 제 손으로 정리하고 싶어서요. 변호사는 준비해야 할 서류, 절차, 그리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까지 아주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몇 가지 문서, 이전과 관련한 위임을 맡기고 나왔습니다.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는구나. 집에 돌아와 현관을 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지금껏 내 것을 남 눈치 보며 지켜왔을까? 당연히 내 인생이고 내 결정이어야 했는데 그 주말 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애들 운동회 있는데요.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가주실래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나는 대답을 아꼈습니다. 그날은 일정이 좀 있어서 다음에 보자. 이제 나는 불러주면 달려가는 엄마가 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땐 거리를 두고 나를 찾을 땐 내가 먼저 선택하는 사람으로 남겠다고. 며칠 뒤 소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난번 말씀하신 보험 서류나 부동산 관련 정리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보려고요. 준호 씨가 정리하신다고 해서요. 응, 다 정리했어. 앞으로는 내가 직접 관리하려고. 그 말에 소희는 잠시 침묵하다. 아, 네, 그러셨군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이상한 평온함이 퍼졌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지켜온 마음의 벽을 이제는 내가 스스로 정리한 듯한,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기로, 더 이상 아쉬운 사람 되지 않기로,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진 것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나 스스로 결정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는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나는 일상을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차를 한 잔 내려 마시고 내가 좋아했던 라디오 방송을 다시 들으며 메모도 하고, 옛날 같으면 누군가의 안부를 먼저 걱정했을 시간에 이제는
내 하루의 안부를 먼저 묻기로 했습니다. 가끔은 친하게 지내던 이웃 아주머니가 와서 묻습니다. 요즘 준호네는 잘 와요?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다들 바쁘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한때는 그 질문이 가슴을 후벼 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 한마디가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듯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정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주변에 퍼졌는지 뜻밖의 연락도 옵니다. 먼 친척 하나는 은근히 안부를 묻는 척하다 부동산 얘기를 꺼냈고, 예전 직장 동료는 자식, 결혼 문제로 상의 좀 하자며 식사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젠 그런 얘기는 나중에요. 제 일부터 마무리하고요. 준호는 어쩐지 요즘 더 자주 전화를 걸어옵니다.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다음 주말엔 같이 밥 한 끼 해요. 하지만 저는 매번 웃으며 넘깁니다. 준호야, 엄마는 요즘 바빠. 다음에 보자. 아마 그 애도 느낀 모양입니다. 이제 엄마가 예전에 늘 기다려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결정적으로 며느리 소희가 다시 연락을 해왔을 땐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혹시 다음 명에 이전이나 재산 관련해서 저희랑도 상의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 질문에 나는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소희야. 네가 알 필요는 없고 내가 판단해서 움직일 거야.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식으로 시댁을 험담하지 마. 들리는 데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소희는 당황했는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머뭇거리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에도 집 앞까지 찾아왔더군요.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인터폰으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 너무 경솔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조용히 응답했습니다. 돌아가.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필요도 받아줄 이유도 없어. 그날 이후 소희는 다시는 집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해당 주택 대출은 전액 상환 완료됐습니다. 명의도 깔끔하게 정리되었고요. 원하시면 매각도 바로 가능하십니다. 그래요. 결혼 이후 10년 넘게 아들과 며느리가 살아온 그 집도 명의는 처음부터 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 공간을 손에 쥔 사람이자 그 선택의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그날 저녁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다음 달까지 거처를 정리해줬으면 좋겠구나. 이 집은 정리할 생각이야. 잠시 후 걸려온 전화에서 준호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애들도 있고 사정도 있잖아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너희를 위해 충분히 도왔어. 이젠 나를 위한 시간을 준비할 거야. 결국 소희가 직접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인터폰을 붙잡고 울먹이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나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 집에서 나가라는 건 단지 물리적인 의미만은 아니야. 나를 무시하고 살았던 시간에 대한 결산이야. 소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남은 작은 상가 하나의 임대 계약을 정리하며 내 이름으로 된 재산 목록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를 기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꼭 남기고 싶다 싶은 것들만 남기고 그 외에는 내가 진짜 원하는 곳에 쓰기로 했습니다. 이제 나는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무언가를 버린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되찾은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그렇게 정리된 내 마음의 끝에는 아주 작고 단단한 평온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언제 찾아올지 모를 연락을 기다리는 일도 괜히 며느리 비위를 살피려 애쓰는 일도 모두 멈췄습니다. 대신 조금 더 나를 위한 선택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햇살 좋은 오전이면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고 다리가 붓지 않도록 찜질을 하며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연습을 합니다. 젊은 날엔 아들과 남편 챙기느라 놓쳐버렸던 내 취향이
이제야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엔 요양원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아직 몸은 거뜬하지만 언젠가는 혼자 살기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상담 직원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위치나 식사, 의료 시스템까지 꼼꼼히 체크했죠. 이왕이면 자연 채광 좋고 조용한 방으로요. 이미 혼자 지내고 있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더 의지할 곳이 없어질까봐 미리 준비해두는 거죠. 또 하나, 나는 사전 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의식을 잃거나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내 의사를 존중해 줄 수 있도록 말이죠. 사소해 보이지만 이 또한 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가끔은 이런 나를 보며 친구들이 말합니다. 넌 참 꼼꼼하고 대단하다.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아니야. 그냥 이제야 내 삶을 살기로 한 것뿐이야. 준호에게도 말했죠. 엄마는 앞으로 내게 기대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희도 엄마 걱정은 하지 마. 그 말에 준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은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면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을 꺼내고 내 손으로 지은 밥을 천천히 그릇에 담습니다. 마음이 내킬 때만 라디오를 듣고 늦은 오후엔 혼자 조용히 책을 펼칩니다. 누구를 위한 하루가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하루. 그땐 많이 외로웠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이 말을 담담하게 꺼낼 수 있게 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해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마음이 무너져 본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스로를 아껴야 누구의 사랑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괜찮다고 말해도 됩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도 괜찮다고 말해도 우린 그렇게 조금씩 단단해지는 거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